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인입니다. 아주 의미 있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입니다. 뉴스부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남 일원에 사시는 분들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경남 밀양에서 3.5 정도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0시 32분께 지진이 발생했는데 다행히 그래도 피해 접수된 건 없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경남 지역에 사시는 분들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의 아버지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휴다의 전화에 갈 때가 된 것 같다, 가족에게 미안하다라는 내용을 말하는 동영상이 남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토요일인 지난 28일 자정까지 국회에서 공수처법과 관련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됐지요. 개털, 귀태, 귀를 의식케 하는 막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표결에 대해서 표 단속에 나섰고, 한국당은 비례정당은 정당방위라면서 창당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 공수처법은 오늘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소형 경유차, 오래된 경유차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꼭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뉴스가 있습니다. 환경부는 다음 달부터 총 중량 3.5톤 미만 중소형 경유차의 실제 도로주행 시 질소 산화물 배출 허용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개정안은 실내 시험 배출 허용 기준 대비 실도로 배출량이 1.43배 이내, 즉 1km 주행 시에 0.114g을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어서 월요일 아침 날씨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단계로 예상이 되는데요. 다만 일부 지역에 따라서는 일시적으로 나쁠 수 있어서 반드시 체크하시고 외출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로 자세히 살펴보시면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은 오후에, 또 충북과 영남, 호남권은 밤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오늘 전국은 흐리다가 늦은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오후에는 중부지방과 또 전북에는 한때 비가 조금 오는 곳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호남과 제주 산지, 울릉도와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겠고요. 또 비나 눈이 얼어붙으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도 많겠습니다. 오늘 한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15도로 어제보다 약간 높겠고요. 오늘 낮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은 점차 떨어지겠습니다. 특히 내일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걸로 보여서 건강관리와 함께 수도관 동파 예방 등 시설물 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월요일입니다.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아주 의미 있는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2019년을 마무리하고 2020년을 맞는 그런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입니다. 2019년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2020년의 각오는 어떤 건지 여기 계신 분들부터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저는 사실 이제 2019년에 방송도 하고 그다음에 연극도 하고 또 스탠드업 코미디 하면서 시청자분들하고 이렇게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2020년에는 가깝게 만날 수 있는 남자가 지금 11년째 솔로로 있다 보니까 사람이 피폐해졌어요. 네. 그래서 청첩장을 돌릴 수 있으면 좋겠다. 네. 다 오실 거죠, 결혼식? 네.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네. 아니 저는 저기 10년 만에 짝을 만났는데, 네, 올해 만났는데, 네, 내년에도 계속 좀 만났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또 이게 제가 이 방송을 오랜만에 제가 이 행복한 아침을 제가 이렇게 좀 패널로 하게 되는데 내년에도 좀 많이 좀 다른 프로그램에서 좀 불러주시면 안 되겠니? 네, 불러주세요 좀.
그 소망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예, 두 분 변호사분들은 어떠실까요? 저는 엄마로서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인데요. 네. 자녀가 한 명이 아프면 또 따라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역시나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하게 제가 만나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게 원하시는 것들 성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바빴던 것 같아요. 네. 올해 많이 바빴는데 내년에도 뭐 또 바쁜 중에 좀 안 좋은 일도 많았는데 좀 희망과 이런 좋은 것들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다 이루어졌으면 네. 좋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 행복한 아침에서는요, 새로운 2020년을 맞이를 하면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말 좋은 2020년 새로운 법과 제도들에 대해서 체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판넬로 준비를 했는데요. 가장 먼저 1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최첨단 주민등록증입니다. 첨단. 그러니까 2020년에는 이 주민등록증이 바뀐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20년 만에 이제 새롭게 보안이 강화된 주민등록증으로 바뀌는데요. 빛의 방향에 따라서 색상이 변하는 태극 문양이 추가가 됐고요. 네. 자료 화면이 혹시 있는지, 그리고 또 왼쪽 하단에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흑백 사진과 생년월일이 나타나는 다중 레이저 이미지도 적용됩니다. 야. 그리고 또 글자는 레이저로 인쇄해서 쉽게 지워지지가 않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도든 문자로 새겨서 위변조 기능을 방지했습니다. 야. 근데 그동안 사실은 신분증 관련돼서 범죄가 심각했습니다. 네. 이 가짜 신분증으로 집주인 행세를 해서 억대 전세 보증금을 챙긴 사건도 있었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월세로 집을 빌리면서 집주인한테 그 받았던 신분증 사본을 갖고 본인인 척하면서 전세로 억대 보증금을 받은 겁니다. 신혼부부한테 한 8천만 원씩 이렇게 사기를 했던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야, 그럼 이제 그 가짜 주민등록증으로 인한 범죄를 이제 2020년에는 더 이상 볼 수가 없겠네요. 야, 최고인데요, 진짜 이거. 아니,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던 원래 주민등록증도 계속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쓸 수 있습니다. 기존 디자인의 보안 요소를 지금 추가한 거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기존의 주민등록증도 쓸 수가 있고요. 내년으로 신규 발급받거나 아니면 분실해서 뭐 재발급받을 때부터 이 새로운 주민등록증이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국가수연구원의 그 보안 기술을 적용할 수 있어서요. 뒷면 지문에 실리콘 등으로 이제 복제해서 부종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주민센터에 가서 좀 발급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뭐 이 자리에서 오늘 밝히는 건데 네. 저도 이제 주민등록증으로 사기를 친 적이 네, 있습니다. 쳤다고요? 그래요? 네. 가짜 사진. 그러니까 실물과 다른 사진으로 네, 굉장히 심지어 이제 여권까지 그 사진으로 바꾸는 바람에 네. 제가 이제 여행 가면 입국 심사할 때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이런 사진으로도 동사무소 가면 재발급이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이렇게 불편한 경우가 생기실 수 있어요. 실물과 너무 사진이 다른 경우에. 네. 특히 요즘에는 다이어트 성공하신 분들, 그리고 또 성형수술 이런 경우에 좀 외모가 많이 달라졌다 하시는 분들은 6개월 이내 사진으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영희 씨는 꼭 좀 바꾸셔야 다시 한번 그만 좀 사기 좀 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새롭게 바뀌는 법과 제도 두 번째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네. 그럼 이제 휴대전화로 뭐 확인할 수 있는 거네요? 이제 모바일로 운전면허증이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 이동 3사 통신사하고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이 지금 업무 협조를 좀 했습니다. 이제 손안의 휴대전화에 운전면허증을 보관을 할 수 있고 언제든지 면허증 대신하는 기능을 할 수가 네. 있습니다. 이야. 사실 이게 주민등록증은 갖고 다니는데 운전면허증은 놓고 다니는 경우도 그렇죠. 많고 예. 잃어버리기도 많이 하는데 이거 진짜 편할 것 같아요. 아니, 네.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진짜로 그 운전면허증 없이 한번 음주 단속에 한번 걸렸는데 네. 아주 뭐 괜히 죄를 진 것 같고 나도 술도 안 먹었는데 내차 아닌 것 엄청 같고. 당황스럽고 막 네. 그랬는데 야 이제 그럴 일이 없네. 야 이 스마트폰으로 안 되는 게 없네. 다 되네 이제. 그러니까요. 이게 바뀌는 게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바뀐다고 하고요. 여기서 한번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는 거스름돈 계좌 입금 서비스? 네.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굉장히 편리한 서비스인데요. 사실 이제 현금으로 구입하셨다가 네. 거스름돈을 받고 이걸 주머니에 넣기도 하는데 잘 관리가 안 돼서 잃어버리시는 분들이 그렇죠. 많았어요. 이제 2020년부터는 이 거스름돈을 계좌 입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야. 그래서 모바일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요걸 이제 모바일 현금 카드로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IC 카드에서 이제 계좌 입금을 연동을 해서 본인 계좌로 바로 거스름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 이게 사실 동전은 좀 쉽게 생각해가지고 그 아우터 같은 데다가 자켓에 그렇게 그냥 많이 맞아요. 넣어버리잖아요. 네, 그리고 나중에 한 1년 뒤에 발견하기도 하고 또 약간 폼 잡는 거 좋아하시는 남자분들은 동전 소리 나는 거 싫어해서 안 받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게 계좌로 입금이 되면은 적은 돈인데 언젠가는 쌓이니까 네. 이것도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저기 집에만 굴러다니잖아요. 아, 요즘 잔돈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맞아, 안 갖고 저 같은 다녀요. 경우는 이게 줘도 안 받으려고 해요. 갖고 다니기 귀찮아서. 멋있다, 그렇게 야, 안 근데, 보이는데. 야, 이제부터는 그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잔돈 모아서 아파트 한 채 사야 되겠네. 네. 그러니까요. 근데 저게 또 기부금함에 잔돈을 넣는 이런 건 있었는데 맞아. 그런 관계도 또 요게 기부금 쪽으로 딱 갈 수 있는 통장도 같이 만들고 뭐 이런 건 없나? 어우, 그런 거 좋겠는데. 정말 좋은 네. 다르다, 네. 다르다. 저 자리는 아무나 앉는 게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네 번째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번째는 최저시급 인상. 아, 네, 2020년도 최저시급이 8,59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 올해는요, 8,350원이죠. 240원이 지금 인상된 상황인데, 원래는 1만 원권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뭐, 소상공인이나 영세 사업자들이 동결을 뭐 주장하다 보니까, 뭐 최소한의 폭으로 인상이 된 걸로 보입니다. 240원이 지금 인상된 상황인데, 이 최저시급 인상이 또 우리 경제에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게 월급으로 계산해 보면 179만 얼마 뭐 해서 한 180만 원 정도 되는 돈이래요.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들은 올라서 좋은데 영세 중소상인들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실이익이 분명히 있는 건데 이게 잘 융화가 돼서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에는요. 우리나라 60세에서 69세의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병 어떤 건지 아세요? 뭐 암도 있겠고, 그죠. 뭐 그죠? 여러 가지가 암이 있는데, 사망 1위잖아요. 근데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치매라고. 치매. 야. 그러니까 그렇군요. 요 연령대 60에서 69세 노인의 43%가 가장 두려워하는 병이 치매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런데 요즘은 젊은 응답자들도 가장 무서운 병이 치매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닌데요. 치매 환자 100만 명 시대가 곧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약 30년 뒤에는 치매 환자가 302만 명이 될 것이라는 추측도 있는데요. 요즘은 뭐 다들 주위에서 치매 환자들 참 네. 많이 보이기도 하죠. 네. 얼마 전에 또 TV로 제가 봤는데 배우 윤정희 씨가 알츠하이머 투병 사실을 알리게 돼서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들 안타까워하셨거든요. 네. 아, 그리고 또 그 미국과 그 한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그 재미교포 코미디언 잔이윤 씨도 지금 치매를 맞아. 앓고 예.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별세한 고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그리고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도 그렇고요. 알츠하이머 증세가 있었다고 합니다. 좀 많은 분들이 있죠. 영화 배우 제가 좋아하는 로빈 윌리엄스 같은 경우도 치매하고 정말 싸웠다고 하고요. 또 닥터 지바고 배우인 오마 샤리프도 알츠하이머로 상당히 고생을 하다가 나중에 사망까지 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100세 시대 뭐 다들 이제 100세 시대 고령화 사회로 가는구나 이러면서 치매하고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치매는 본인도 본인이지만은 치매를 겪고 있는 분의 가족들도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나 통계를 보니까 대한치매학회에 따르면 치매 환자가 발생하면 보호자의 27%가 직장을 퇴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나 고민이 깊은 분들이요. 노년 부부들이 함께 살면서 배우자가 치매에 걸린 경우 노노 부부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경우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고요. 또 자녀 한 명밖에 돌봐줄 수 없는 경우도 치매로 인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요. 시간적으로도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평균적으로 보호자가 치매 환자를 돌보는 시간이 약 14시간 가까이 돌본다고 합니다. 정말 뭐 수면 시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매달려서 지낸다라고 봐도 과언이 생활이 아니죠. 어렵겠네. 네, 사실 저 친한 언니의 할머니도 지금 치매를 앓고 계셔가지고 근데 또 이게 그냥 혼자 두면은 밖에를 그렇게 나가신대요. 그럼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쵸. 또 집에 혼자 계실 때는 스스로 다치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돌본다 그래요. 그래서 가족 전체가 굉장히 많이 힘들어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항상 걱정하고 또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얼마 전에는 이런
이런 사연도 있었습니다. 치매에 걸린 아내를 조수석에 태우고 택시 운행을 하시는 그 택시기사의 사연이었는데요. 이 택시를 타보면 딱 이렇게 사진이 하나 붙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앞자리에 앉은 사람은 치매를 앓고 있는 제 아내입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라는 글이 있는데요. 감동적이다 진짜. 이게 참 아내를 위하는 남편의 마음이 좀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치료비를 또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일을 쉴 수는 없고. 그렇지. 생업은 생업대로 그렇죠. 해야 되는 거고. 저런 방법을 택하신 것 같아요. 야, 아니 제가 이런 택시를 탔으면 어땠을지 진짜 아유, 승객분들이 마음이 참 너무 짠하기도 하면서 네. 또 이게 안타까워 하셨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치매 환자의 가족 그 부양을 또 해야 되고 또 보살펴 드려야 돼서 27%가 직장을 관둔다 이런 얘기인데 경제적으로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어느 정도나 될까요? 맞습니다. 국내 치매 환자 매년 계속적으로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치매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직접 치료 비용이 있을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치매 환자를 돌보기 위한 돌봄 비용이 중요합니다. 네. 간접 비용도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통계에 따르면 이 입원 같은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요양원 또 치료가 필요합니다. 요양원 정도에서 매달 필요한 돈이 평균 70에서 8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네. 치매 환자 1인당 관리 비용이 평균 1년에 2,100만 원 정도 예. 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드네. 그리고 또 병의 중증도에 따라서도 그 비용이 높아지는데요. 2015년도 기준 1인당 경제적 비용을 봤을 때는 경도는 1,740만 원, 중증도는 2,571만 원, 그리고 더 정도가 심해지면 3,187만 원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 1년에 거의 3천만 원 정도 생각해야 되는데 이 정도면 한 가족의 이제 경제적 부담이 굉장히 크다는 거를 알 수 있겠죠. 그러네요. 이게 정말 가격이 만만치 않네요. 네. 예, 아무래도 치매라는 병은 1년, 2년 안에 치료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같이 돌보는 그 가족들의 부담이 너무너무 커지는데요. 이게 길면 한 10년 넘게도 이제 돌봐드려야 되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담도 부담이지만 굉장히 심적으로 이제 고통을 받으시면서 이런 그 심리적인 붕괴까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제가 그 치매에 걸린 어머니와 그 어머니를 그 10년 동안 옆에서 그 간호했던 아들의 사연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40대 아들이 출근하고 나자 집에는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이 아들의 어머니는 60대의 치매 환자입니다. 급하게 전화를 받고 집으로 가자 어머니는 지팡이를 마구 휘두르고 있었는데요. 간병인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며 짐을 싸고 나갔습니다. 어머니의 행동은 점점 과격해져 TV부터 전기밥솥, 전화기까지 살림은 나만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혼자 두고 출근을 하면 길가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고 하는 수 없이 밖에서 문을 잠그고 출근하면 어머니는 몇 시간씩 괴성을 질러 주민들의 비난이 빗발쳤는데요. 병원비와 네. 생활비 때문에 아들의 카드빚이 점점 늘어났고 끝을 알 수 없는 간병에 아들도 점점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완전히 딴 사람이 된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것이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들은 어머니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목숨을 끊게 하고 스스로 자수를 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그러니까 옆에서 10년을 돌봐드리다가 결국에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이어지게 된 거네요. 네, 이 아들은 어머니를 돌봐야 돼서 2009년부터 아르바이트를 제외한 모든 일은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사회적인 고립감이 심해졌고 점점 이제 어머님이 변해가고 아파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도 힘들지만 본인이 사회적으로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되다 보니까 이게 거의 죽음을 앞둔 것 정도의 그런 공포감이 예. 휩싸였다고 합니다. 자, 지난 2월에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40대 아들이 10년간 모시고 있던 아버지를 살해했던 사건인데 아버지 역시 85세고요. 치매를 겪고 있었던 그런 예. 상황인데 10년째 아버지를 모시기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서 홀로 지내다가 본인이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면은 네. 진짜 너무 많이 괴로웠던 것 같아요. 사실. 네. 부모와 자식뿐만 아니라 또 아내가 또 남편이 아내를 살해했던 그런 사건도 있는데요. 10년간 치매에 걸린 아내를 80대 남편이 흉기와 둔기를 들어서 살해했던 사건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편은요, 아내가 병원에 입원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실토를 했습니다. 10년간 치매에 걸린 아내를 간병하다가 쌓인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끝내 폭발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는 아내 옆에서
남은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유서를 쓴 뒤에 아들한테 전화를 했는데요. 전화기 너머로 적막함을 느낀 아들이 부모 집으로 달려왔고요. 광경을 보고 112로 신고를 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아들은요, 어머니 곁에서 울고 있던 아버지를 봤다라고 경찰에 진술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목격한 아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네. 정말 너무 괴롭고 좀 참담한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니까 이게 남의 일 같진 않아요. 이 치매라는 게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병이고 또 내 가족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을 돌볼 수 있는 사회적인 제도 자체가 더 좀 탄탄하게 마련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을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을지 영상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언제 진단받으신 거예요? 작년이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모르는 그전에 했던 거는 다 잊어먹었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지점토로 시계 모형을 만드는 치매 환자 50대 김모 씨. 30년 경력의 손목시계 장인이었지만 이제는 마음처럼 손이 움직여주질 않습니다. 그럴듯한 공장까지 운영했던 성공의 기억도 3년 전 치매 판정과 함께 어두운 저편으로 사라져 버렸죠. 늦게 끝나고 오시니까 막 볼 시간은 많이 없었는데 좀 부정하고 싶었는데 시간 지나고 나서 좀 일찍 가볼 거예요. 국민연금은 저기서 해야겠어요. 힘들어서. 노후 자금 같은 거 따로 마련하는 거 없죠? 그런 것도 없죠. 시기까지 보내야지 시집산 걸. 내가 이거 앞으로 있으니 일도 못하고 있으니 깜빡하고 있는 지금 이 치매 걸리신 분이 집안의 가장이시잖아요. 네. 네. 본인의 병 치료보다 가족의 경제를 걱정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안타깝고 보는 내내 좀 괴로운 것 같아요. 네. 이게 차라리 수술을 해서 나을 수 있는 병이라면 괜찮은데 이 치매는 그 치료 방법이 확실하지 않은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언제 나을지도 모르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게도 2006년부터 2018년까지 간병살인으로 총 11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족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아니면 동반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총 89명입니다. 통계를 내면은 한 해에 한 16.4명 정도, 그리고 한 달에 1.4명이 이렇게 목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본 분은 59세예요. 제가 아까 통계는 60에서 69세가 치매 공포를 느낀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밑에 연령에서도 치매라는 병이 올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네.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문제가 됐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매 환자들과 가족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나 제도들은 마련이 잘 돼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보니까 관련 법률이 있습니다. 바로 치매관리법인데요. 이 법이 개정되어서 전국의 총 보건소마다 256개의 치매 안심센터가 생겼습니다. 마치 이제 우리가 학원을 다니고 이런 것처럼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치매가 발병하지 않았지만 치매 위험군이 있는 노인들을 상대로 이제 1:1 상담, 검진, 사례 관리, 단기 쉼터 및 치매 카페 운영, 그리고 관련 서비스를 안내해주고 제공기관도 연계해주는 아주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치매를 발견하게 되면 요즘 약이 좋아서 치매를 완치라는 표현은 그런데요. 이걸 좀 이제 초기 치매에서 좀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약은 있긴 있거든요. 병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방금 치매 안심센터를 말씀드렸는데요. 공립병원을 이제 중심으로 치매 안심병원이 지정되었습니다. 전국에 총 69개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폭력이나 선망, 이렇게 이상행동 증상이 심한 중증 치매 환자를 집중 치료하는 병원입니다. 그리고 또 치매 검진 주기에 따라서 조기에 검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치료를 위한 비용 지원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도 마련을 위한 노력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이건 참 다행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또 다른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치매 환자들이 자신들이 모르는 사이에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건데요. 어떤 일인지 영상 보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차들이 속력을 줄이고 있죠. 비상등을 켜고
속도를 점점 줄이더니 줄지어 멈춰서는 모습입니다. 도로를 역주행하는 치매 환자 때문인데요. 네, 지금 순찰차가 앞을 막아 서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치매 환자의 모습인데요. 도로에서 발견되기 10분 전에 가출 신고까지 접수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신 씨는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데다가 자신이 역주행을 했다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너무 무서워. 고속도로. 신분증 확인하니까 장애인 1급이신 그런 분이셔가지고 안전하게 들여드리니까 상당히 고마워하시는. 와, 진짜 정말 이거는 아찔하죠. 너무 아찔해요, 보고만 있어도. 그러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들도 이렇게 큰 사고가 날 수 있었던 사건 같거든요. 아니, 이게 사고 그 10분 전에 가족들이 그 가출 신고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그 언제 있을지 모르니까 맞아. 가족들이 그 항상 옆에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치매는 다양한 형상으로 나타나는데 이제 일부 중에는 이런 범죄도 있었습니다. 사실 범죄라고 말씀드리기도 좀 그래요. 굉장히 아팠던 상황이니까 한 치매 노인이 집 앞에 있는 주민 차량 88대의 차 문을 콘크리트 못으로 긁은 건데요. 이렇게 이제 흠집을 내서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분은 고물하고 폐지를 수집해서 길에 쌓아뒀고 동네 주민들은 주차 공간이 부족해진다면서 민원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이제 동주민센터가 나서서 길에 있는 이 치매 환자 노인의 손수레 그리고 고물을 강제 집행으로 치웠습니다. 그러자 여기에 앙심을 품고 이렇게 그 주민 차량 88대의 문에다가 콘크리트 못으로 긁는 손괴를 한 것인데요. 아이고, 저 동네가 난리가 났겠네요. 예, 이분은 배우자가 사망한 2017년 12월께부터 치매 증세가 악화돼서 공격적인 성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지난해부터는 치매와 급성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또 신경정신과 치료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참 문제인 게요. 처벌을 하지 않을 수도 없고 처벌을 하기에는 또 치매 환자고 이게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네, 이 사건은 치매 환자인 건 분명하고 가족분들이 굉장히 나서서 노력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 손괴된 차량이 88대였는데요. 전부 다 피해 회복을 하고 그리고 전부 다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처를 호소했고 결국에는 집행유예로 이제 결과가 났습니다. 지금 환자분을 떠나서 가족들이 이 80대가 넘는 이 차주분들을 다 만나면서 사과드리고 또 합의하는 그 마음이 어땠을지 진짜 짐작이 가족분들이 이제 재판에서도 굉장히 치료와 보호의 필요성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자, 다른 사건도 또 있었는데요. 한 치매 환자가 버스에 탑승을 하면서 또 버스 기사하고 승객들하고 폭행했던 그런 사건인데 하차할 지점에 버스 기사가 내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었고요. 주먹으로 기사의 얼굴 등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좀 알려졌습니다. 특히 또 버스에 함께 타고 있던 중년의 여성도 얼굴을 맞았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게 정말 문제인 게 폭행이 있었다는 말이죠. 또 큰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폭행이 아니고 운전자 운행 중에 폭행했던 사건이거든요.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운전자 폭행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요. 그래도 불구속 입건이 됐던 사건입니다. 그 치매 환자분들이 사실 그 어떤 그 인지적인 부분에 그 장애가 있는 것이지 그 신체적으로는 활동성이 좋으시니까 참 이게 너무 이런 분들은 좀 이렇게 치료 방법이 좀 달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그 보살피던 가족을 흉기로 살해하는 이런 흉악 범죄로까지 이어진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문제는 그런 행위를 하고도 치매가 있으시니까 그 사실조차 모르는 기억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는 아무리 거죠. 치매라 그래도 가족을 살해하기 쉽지 않은데 그 순간에는 뭐 그 사리 분별이 안 되니까 모르시는 아니 그 거예요. 치매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 살해를 모를 텐데 어떻게 가능한 거죠 이게? 맞습니다. 얼마 전에는요, 한 치매 환자 노인이 아내를 살해했던 정말 끔찍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어떤 사건인지 좀 전해주시죠. 예, 정말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결혼 41년 만인 2013년부터 치매 증상을 보였던 60대 치매 환자가 이제 피해 망상에 너무 이제 자주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손주들과 함께 있는 그 아내가 아들 집에서 손주들과 함께 있었는데 여기에 갑자기 흉기를 들고 나타나서 손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내를 살해했다고 합니다. 손주들이 보는 곳에서 아내를 살해했다는 말씀. 이건 진짜 이게 손주들도 정신적인 충격이 좀 컸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인지적 장애가 큰 치매라고는 하는데 글쎄요, 저는
근데 이 치매라면은 사실 그 전부터 증상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사실 치매 환자들의 증상은 또 환자별로도 다르고 또 그게 점점 더 심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하는데요. 이분은 특히 피해 망상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아내가 자꾸 자기 물건을 훔쳐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겉옷도 다 입고 자고 양말도 신고 자고 이러면서 이제 이런 나를 해치려 한다, 뭐 나를 훔치려고 한다 이런 피해 망상이 아주 심했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마루 장판 밑에 돈을 숨겨놨다가 이 찾지를 못하니까 뭐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아내를 의심해서 아내를 때리거나 폭행을 하고도 하고요. 네. 또 그리고 낡아져서 1년 전에 버린 옷이 있는데 이 버린 옷을 그냥 버린 건데 훔쳐간 거다 아내가. 그렇게 의심하면서 뭐 폭행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그렇게 했다고도 합니다. 네. 아니 근데 무엇보다 이 사건 때문에 그 이후에 그 손주들도 지켜봤었고, 그러니까요. 예, 그 자녀분들이 그 마음이 어떨지 참, 와, 너무 괴롭게 사실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제 친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친한 언니 그 할머니 분도 음식에 집착을 하셔서 내 음식을 뺏어 먹는다 생각해서 그 음식들을 자꾸 옷장이나 이런 데 숨겨서 상했던 경우가 있다 그랬거든요. 네. 결국 이 치매 노인 살인죄로 구속이 됐고요. 근데 문제는 구속된 후에 자신이 아내를 살해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해요. 구치소에 이제 아들이 면회가 오니까 아들한테 너 엄마 어디 있냐? 내가 여기 왜 있냐라고 어이구. 계속하면서 이 수감된 이후부터 더 치매 증상 같은 게 더 악화됐다고 하기도 합니다. 예, 이 치매 노인을 재판하는 법정에서는 또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이제 법정에 가면은 판사가 피고인의 이름, 그리고 주소, 생년월일을 물어봅니다. 근데 이 피고인한테 피고인 하고 이제 판사가 불렀어요. 네. 근데도 대답을 못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왜 있는지 피고인이라는 그 말과 이 장소가 굉장히 이제 어색했던 것이죠. 그런 인지가 이제 잘 안 됐던 거고, 그 다음엔 생년월일을 물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보통 몇 년도 몇 월 며칠입니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한참을 가만히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10초 동안 멍하게 계시다가 간신히 생년월일 중에 월하고 일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공개법정이다 보니까 가족들이 이 모습을 예. 보고 있었는데 이제 그 생년월일조차 말씀을 못 하시는 모습을 보고 법정에서 오열을 했습니다. 저 자녀들의 마음은 오죽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말이죠. 예,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마음이 무너지는 예. 일이잖아요. 근데 본인의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의 손에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예. 판사님께 호소를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아버지를 용서하셨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치료가 필요하고 보호해달라. 그리고 선의의 좋은 판결을 내려주셔서 앞으로도 이렇게 치매 환자의 가족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이런 희망을 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것이 탄원서를 냈어요. 네. 근데 그 탄원서 내용 중에서 이제 저도 굉장히 주목했던 것이요. 네. 지금 우리가 골든타임을 놓쳐서 치매라는 그 질병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 그 가족들의 죄책감도 굉장히 크다. 앞으로는 사회적으로 꼭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런 탄원서를 아들이 냈습니다. 네, 결국 이 치매 노인은 구치소에 수감이 됐다고 하는데요. 구치소에 수감되고 난 이후에도 치료가 좀 병행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법원에서도 이렇게 살해를 할 수가 없는 이분을 감옥에 보내는 게 맞는 것인가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이제 중대한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 법원을 치료법원 개념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가족분들이 이분을 이제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알아오면 네.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보통의 이제 보석 제도는 보증금을 내야 되는데 이 보증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그 보증서를 받고 그리고 이제 치료 목적으로 일단은 보석을 허가하고 대신에 주거는 반드시 그 병원에서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이제 치료 법원 네. 개념이다라고 했는데 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반적으로 법원은 처벌을 하는 곳이죠. 형벌을 주고 뭐 징역이라든지 벌금 이런 것들을 주는데 법원에서 처벌하지 않고요. 치료를 대신하게 해주는 그런 것들을 또 구금하지 않고 정신병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치료하는 거를 더 제공해주는 법원을 치료법원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요. 2013년에 치료법원 개념이 법적으로 도입이 되려고 했었는데 사실상 미국에는 지금 이런 치료법원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굳이 구금하지 않고 밖에서 치료를 받게 하는 이 법원을 치료법원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건 아직 도입이 안 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병원 같은 게 많이 있어야 돼요. 미국 같은 경우는 100여 곳에 위탁을 할 수 있는 그 치료 기관이 있기 때문에 치료 법원을 적용해가지고 그쪽으로 구금시키고 위탁시켜서 치료를 받게 하면 되는데 예. 우리나라는 병원 자체도 별로 없고요. 이 사건도 좀 안타까운 게 병원을 지금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병원을 구해야지만이 법원에서 보석을 해주는 거거든요. 만약 병원을 구하지 못하면 보석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아직 제도적으로 조금 미흡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아니 얘기를 듣고 보니까 더 안타깝네요. 근데 일부 치매 환자들의 사건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다는데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일단은 일부 치매 환자분들에게 이제 이런 아주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사고가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공통점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투병을 하셨습니다. 보통은 치매를 알아오신 기간이 한 10년 이상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범행 이전에 어떤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공격적인 성향이 갑자기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물건을 파손한다든지 이런 이제 사건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족이나 주변에 가까운 분을 살해하는 경우까지 이르는 특히 경우도 자신을 잘 돌본 사람에 대해서 분노가 갑자기 폭발해가지고 폭발적으로 살해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뭐 스스로 이웃이나 본인이 자신이 잘못했다고 신고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은 좀 안타까운 경우인데 대부분 이런 어떤 치매에 관련된 일이 생기면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대부분 가족들이 이 피해자가 되거든요. 자녀들이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면서 이 재판부 입장에서 이걸 처벌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좀 애매한 상황까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또 안타까운 게 그 긴 병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서 이런 사고가 있다. 그렇잖아요. 10년 이상 그 치매를 앓고 있는 분들 중에서 이런 일이 있다. 그렇다면 그 10년 동안 그 가족들은 이 치매를 앓고 있는 분과 함께 지내면서 적당한 치료 방법이나 적당한 요양원을 찾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제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분들 보면요. 오죽하면 그 가족 중에 27%가 직장을 관두겠습니까? 그렇죠. 보살펴 드려야 되니까요. 근데 그 역할을 사회에서 기능을 해준다면 그 가족도 생업을 유지할 수 있고 더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더 많은 생각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생각됩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겨울철에는 교통사고가 증가한다.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큰 사고 있었잖아요. 블랙 아이스로 인해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겨울철 차량 관리를 더 잘해주셔야 되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눌 분 소개해드립니다. 김현규 자동차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저희가 블랙 아이스 때문에 그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방송을 한번 했었는데 그 사이에 또 블랙 아이스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먼저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도로 표면이 얇게 오는 살얼음 이 블랙 아이스로 인해서 또 참사가 일어났는데요. 상주 영천 고속도로에서 잇따른 추돌 사고로 저렇게 차량에 화재가 나고 또 대형 트럭 사이사이에 이 승용차들이 끼어 있다 보니까 이 부상자가 32명에 이 사망자가 또 7분이 나오셨습니다. 아니 저게 이번 겨울철에 있었던 그 가장 큰 사고 아니었나 싶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보고 정말 깜짝 놀랐던 사고였는데요. 이 사건은 보험 처리나 사고 이후에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거든요. 네, 그 상주 영천 고속도로가 지금 블랙 아이스에 굉장히 취약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많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그 상습적으로 블랙 아이스가 생기는 곳에 열선을 깐다든가 또는 염화수를 자동으로 분사하는 장치를 단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강구되고 있고요. 또 그 다수의 사상자와 차량 파손을 유발한 사고가 난 만큼 그 도로교통공사 또는 당사자는 물론이고 보험사들이 나서서 지금 도로 관리 주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가 나면 그 책임 소재가 분명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예, 그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 그 도로의 상습 정체 구간, 네. 아니, 그러니까 상습 그 결빙 구간이 있습니다. 네. 예, 산기슭이라든가 터널의 입출구 네. 또는 다리 위 이런 데는 지면보다 그 온도가 더 낮기 때문에 블랙아이스가 생길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거든요. 네. 미리 예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자연재해라고 이제 치부하기에는 예. 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습적인 결빙 구간이 있으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때는 이제 기온이 내려간다든지 네네, 할 때는 미리 좀 대비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 그 뭐 요즘 뭐 문자로 뭐 위험 문자 같은 게 많이 오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런 거를 알려줄 수도 있고 그 지역을 통과하는 차들에게 또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줄 수도 있는 뭐 이런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저 사고가 있고 댓글 보니까요. 네네. 그 연말이라고 도로 좀 그만 파헤치고 그 돈으로 저기에다가 뭘 좀 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거기서 그 사상자의 그 가족이 쓴 사연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안타깝더라고요. 그 앞서 말씀드린 그 도로에 열선을 까는 거가 네. 그 비용이 좀 많이 들긴 하지만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빙 구간을 획기적으로 좀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겨울에는 블랙 아이스로 인한 사고가 유독 좀 자주 일어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번 겨울에 좀 블랙 아이스로 인한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눈보다는 비가 더 많이 왔고요. 또 날씨가 아주 추울 때는 사실 또 블랙 아이스에 대한 이런 사고들이 적습니다. 근데 날씨가 좀 적당히 추울 때,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기온이 좀 높은 편이거든요. 네. 이럴 때 아침 새벽 시간 이럴 때 네. 주의하셔야 됩니다. 저 영상 하나 더 있지 않나요? 네. 그거 다음 보면서 영상을 한번 살짝 보시겠습니다. 언거. 예. 예. 보면서 얘기 좀 나누죠. 예. 이게 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사고가 난 네, 모습이네요. 앞부분이 저렇게 추돌을 했고요. 어우, 저건 뭐 심하게 그랬네요. 119 구급차 뒷문도 예. 저렇게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구급차까지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이 새벽에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네. 난 사고인데요. 트레일러가 앞서가던 5톤 트럭을 추돌하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이게 2차 사고가 더 문제였습니다. 네. 이 블랙아이스 사고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설 곳을 미리 이제 감지했을 때 이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죠. 그래서 2차 사고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 화물차들이 계속 추돌 사고가 나면서 앞에 정차해 있던 구조 활동을 벌이던 119 구급차까지 연쇄 추돌하는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네. 이 사고로 25톤 화물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망을 하셨고요. 네. 한 분이 병원으로 이송되셨는데 이 사고의 원인이 전날 내린 고작 2mm의 비 때문이었습니다. 예. 네. 자, 목격자 말 한번 들어볼까요? 네네. 젖어있는 노면 같은데 차에서 내려보니까 발이 미끄러지더라고요. 저도 한번 넘어졌거든요, 거기서 현장에서. 아니 근데 이렇게 저 운전하다 도로에서 블랙아이스를 만나면 네네. 아 이거 속수무책인데 어떻게 운전해야 돼요? 일단 블랙아이스를 만났다라고 하면은 좀 네. 늦었다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급조작을 하시는 것이 되게 위험합니다. 네. 이 상황을 모면해 보시고자 어떻게든 컨트롤을 하겠다라고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2차, 3차 사고가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서서히 속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고요. 급브레이크를 밟지 마시고 천천히 브레이크를 밟으시고 핸들은 똑바로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그 블랙아이스 사고를 맞았을 때 어떤 그 추돌 사고를 내가 당할 것 같다. 네. 그런 그 예감이 들 때는 어떻게 그걸 피하고자 하시지 말고 네. 그 추돌 사고에 최대한 내 몸을 대비하는 것. 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급하게 핸들을 틀거나 급브레이크를 네네. 밟으면 절대 안 네, 된다라는 맞습니다. 내용이고요. 뿐만 아니라 겨울철에는 앞서 말씀드렸죠. 차량 관리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이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이 네. 차량 관리법도 겨울철에는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판넬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배터리 방전 확인. 야 이게 진짜 시동 걸려고 그러는데 시동 안 걸리면요. 그렇죠. 상당해요. 네. 가장 아침에 많이들 바쁜데. 겨울철에 예. 고생하시는 부분이고 네. 이 보험회사 통계에 따르면 저희가 그 긴급 서비스를 하는 과정 중에 예. 제일 많은 게 이 시동이 꺼져서 이 시동을 다시 거는 이 배터리 방전이라고 합니다. 이 배터리 방전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이 자주 그 라디오를 시동 끈 채로 네. 오디오를 들으시거나 히터를 켜시거나 열선을 켜시거나 이런 경우들이 자주 있는데 네. 이런 경우가 그 배터리 건강에 굉장히 안 좋고 또 배터리 방전을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본닛을 열고 지금 화면에 잠깐 나오고 있는데 그 배터리 상단에 그 표시창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그 흰색이라든가 검정색으로 돼 있을 경우에는 바로 배터리를 교환해 주셔야 되고요. 녹색이 정상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특히나 뭐 바쁠 때 출근길에는 정말 당황하거든요. 네네, 네, 맞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겨울철 전용 타이어 장착.
일반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온도가 내려가면은 경화가 돼서 딱딱해지기 때문에 예, 접지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스노우 타이어라고 하는 윈터 타이어를 장착하시게 되면 이 타이어는 고무의 물성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더 낮은 온도에서도 접지력을 구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타이어를 장착하시는 것이 가장 겨울철에 안전을 확보하는 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좋긴 한데 타이어가 비싸요. 그렇죠.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겨울용 따로 구비하고 봄, 가을용 따로 구비 이게 좀 만만치가 않은데. 근데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동차 그 좀 아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한 번 스노우 타이어를 장착하시는 분이 계셔도 한 번만 윈터 타이어를 장착하신 분은 없다. 확실히 다른 모양이에요. 그렇죠. 한 번 장착하신 분들은 계속 겨울만 되면 윈터 타이어 장착해야지라고 하신다는 거죠. 이거 4바퀴 다 해야 돼요? 아니면 전륜이면 앞에 2개만 하고 후륜이면 뒤에 2개만 하면 안 돼요? 반만 효과가 있으실 것 같고요. 4바퀴 기왕이면 다 해라. 네. 알겠습니다. 미끄럼 방지 염화 칼슘 청소. 우리가 해안가에 있는 차들이나 아니면 섬 지역에서 활동했던 차들, 운행했던 차들을 보면 부식이 일어나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도로의 녹는 점을 좀 낮추기 위한 염화칼슘도 그 차의 부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같은 그 소금기 성분이기 때문이죠.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차 바깥에 묻으면은 흔히들 보셨을 거예요. 하얗게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차 표면 같은 경우에는 녹방지가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차 안에 그 하부 부품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녹방지가 돼 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에 묻어 있는 상태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세차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면 차량의 부식을 일으키게 되고 그게 프레임이나 이런 곳에 손상을 일으켜서 안전에도 좀 저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 구간을 통과하신다든가 또는 눈이 온 다음 날 염화칼슘을 밟았을 때는 바로바로 하부 세차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번째 한번 보시죠. 스프레이 체인 활용. 이거. 잘 아실 거예요. 스프레이 체인. 근데 이제 아시는 분들 중에 주변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스프레이 체인만 구비하면은 올겨울은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렇군요. 앞서 말씀드렸던 윈터 타이어라든가 또 체인이라든가 이런 걸 구비하셔야 되고요. 이런 걸 구비하시지 못했는데 갑자기 눈이 내려서 그곳을 탈출해야 될 경우들이 있습니다. 미끄러져서 탈출을 못할 때. 이럴 때 긴급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스프레이 체인입니다. 이거는 정말 그 긴급하게 사용하는 데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 효과가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밖에 안 갑니다. 그래요? 그래도 꼭 저건 넣어 가지고 다니는 게 좋겠어요, 겨울에는. 네, 그렇죠. 긴급할 때 가지고 다니시는 것이 좋고요.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 겨울철에 쓰는 용도이다 보니까 우리가 모든 그 트렁크에 다 이제 보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렁크가 기온이 낮기 때문에 정작 쓰려고 했을 때 이게 스프레이 형태라 이 얼어서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스프레이 체인은 반드시 차량 내부에 좀 보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 관리도 잘해야 되고요. 많은 분들이 사실 가장 걱정하는 보험료예요.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계절이다 보니까. 이 보험료가 걱정되는 건 차량 수리비가 높기 때문에 걱정되시는 건데 최근에 한 브랜드에서 그 단독 사고로 인한 신차, 우리가 신차가 또 사고가 나면은 또 정말 가슴이 쓰리지 않습니까? 단독 사고로 인한 신차의 외장 손상 수리비를 지원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얼마까지 지원해 주나요? 소형차의 경우에는 1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요. 중형차는 120만 원, 대형차 같은 경우는 13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새로 차 샀는데 긁히고 이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신차 사도 마음 놓고 좀 운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특히나 또 우리가 그 주행하다 보면 앞에서 튄 돌이 앞유리에 자국을 내거나 금간 경우들이 있거든요. 또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 또 주차를 하거나 할 때 이 타이어가 옆에가 그 찢어지거나 파스가 나서 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타이어는 다 달아서 원래는 교환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도 또 대비를 해줍니다. 그래서 앞유리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8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요. 타이어 같은 경우는 짝당 그 2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게 근데 그 기간이 있지 않아요? 지원 기간이 어떻게? 네, 그렇습니다. 그 신차를 출고하시고 차량 출고하신 지 2년 그리고 4만 킬로까지 외장 손상에 대한 수리비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즘에는 그 미세먼지 같은 것 때문에 호흡기 질환 환자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겨울철에는 면역력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런 분들이 챙겨 드시면 좋을 게 있다고 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영상 보시죠. 경상남도 김해시. 다소 쌀쌀한 날씨에도 주말을 맞아 나들이 나온 사람들로 붐빈다는 한 테마파크를 찾았습니다.
다 같이 추억 쌓기도 좀 괜찮은 것 같고 익스트림 바이크 같은 게 솔직히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카야에 관한 다양한 전시 공연뿐만 아니라 각종 레저 체험까지 가능해 나들이객이 많이 찾는다는 이곳. 특히 외줄리로 자전거로 지나는 스릴 만점 놀이기구로 인기몰이 중인데요. 여기에 각종 공중 장애물을 넘나들며 스릴을 즐기는 놀이기구도 있어 한겨울에도 이용객들로 붐빕니다. 특히 부모님과 함께 온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나들이 코스 중 하나죠. 생각보다 잘하는데. 나무 판자에서 막 걷고 줄에서 걷는 게 짜릿하고 재밌었어요. 평소에는 학원이나 뭐 이렇게 공부하느라 바쁜데 단계를 밟아가면서 함께하니 조금 더 친밀감도 생기고 아이하고 같은 유대감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막바지로 향하는 2019년 소중한 사람들과 추억 쌓기는 계속됩니다. 그런데 유독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요즘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하는 분들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죠. 당연히 미세먼지가 제일 커요, 사실. 기온이 그렇게 낮지 않을 때는 너무 미세먼지가 심하니까 또 기관지가 약한 친구들은 그게 바로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날 따뜻하다 싶으면 미세먼지 때문에 밖에 못 나가는 것 같아요. 하늘은 미세먼지에 갇혀서 잔뜩 찌푸린 모습인데요. 올해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대신 그레이 크리스마스가 되겠습니다.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 미세먼지. 보통 봄에 많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요. 요즘은 3일 춥고 4일 미세먼지가 온다는 4만3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겨울 미세먼지가 당연해졌습니다. 하늘의 하얀 눈보다 뿌연 미세먼지로 채워지는 날이 늘다 보니 자연스레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미세먼지 심할 땐 돼지고기 이렇게 삼겹살 이렇게 구워가지고 먹는 거 좋아해요. 그 돼지고기를 구울 때 나오는 기름이 이렇게 미세먼지를 잘 씻어줄 것 같은 그런 느낌? 미세먼지도 미세먼지지만요. 면역력 떨어지는 겨울에 유독 많이 찾는 이것.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지글지글 도망간 입맛도 돌아온다는 마법의 소리. 다급히 뜨거운 고기 한 점 입안에 넣으면 진득하니 퍼지는 육즙의 향연에 잃었던 건강까지 절로 돌아온다죠. 돼지고기는 비타민 B1이 풍부해 겨울철 건강을 위해 먹어야 할 보양식입니다. 맛있어요. 비타민 섭취도 할 겸 애들 면역력 향상에 도움도 될 겸 저희 가족끼리 이렇게 자주 오는 편입니다. 삼시 세끼를 고기를 먹어도 계속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고기 먹으러 자주 옵니다. 우리 열병 때문에 많은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어잉? 돼지 열병이라고요? 최근 방역에도 불구하고 전국으로 퍼지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동물에게만 전염될 뿐 사람에게 해가 되지는 않지만 돼지고기에 대한 국민의 수요 불안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 믿고 먹는 돼지고기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습니다. 돼지고기 이력제가 실행되고 있지만 더 철저히 안전성을 확인하고 싶은 게 주부 마음인 거죠. 저희는 지역농협에서 받아오는 고기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먹어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걱정 없이 먹을 수 있어요. 아무래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위생적으로도 꼼꼼하게 하니까 믿고 먹고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소비자가 더욱 안심하는 돼지고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엄격한 사육과 위생적인 도축으로 명품 돼지고기만을 생산해 농장의 이름만 들어도 믿을 수 있게 한 거죠. 여기에 신선한 상태의 고기를 빠르게 공급해 소비자와 만날 수 있게 했는데요. 농협 농가의 고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중간 거래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손님들에게 신선하고 좋은 고기를 저렴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국산 돼지고기 중에도 최고의 명품 돼지고기 구경 한번 할까요? 여기가 저희 고기 숙성하는 냉장고입니다. 어머, 이 많은 걸 전부 한 번에 소비하는 건가요? 이게 숙성이 되어 가는 거고요. 이게 이제 숙성이 다 돼서 손님상에 나갈 거예요. 보시면은 마블링이 아직 덜 피었거든요. 요거는 마블링이 많이 피었어요. 와, 정말 숙성고기에 지방이 고루 퍼졌네요. 이미 맛 좋은 최상급 돼지고기에 시간에 공을 들여 숙성을 시켰으니 그 맛이야 저 영롱한 고기의 생김새만 봐도 딱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역농협에서 관리하는 사료를 먹이기 때문에 고기가 찰지고 육즙이 잘 나오거든요. 그리고 김해 같은 경우에는 기온차가 심해요. 더울 때는 엄청 덥고 추울 때는 엄청 춥기 때문에 기온차가 심한 만큼 고기가 찰지거든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돼지고기, 바로 삼겹살입니다. 삼겹살 역시 진공 포장된 상태로 납품을 받아 저온 숙성을 거치는데요.
더 부드러운 식감을 위해 칼집을 내줍니다. 좋은 품질의 숙성의 맛까지 더한 돼지고기. 여기에 풍미를 더욱 끌어올리기 위한 비법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저희가 복사열로 1차적으로 줬기 때문에 육즙은 가두고 겉은 익어가지고 육즙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곳에서는 경남 양산에서 온 참나무 숯을 사용하는데요. 참나무는 화력을 높여줌과 동시에 고기의 향을 더하는 효과가 있어 돼지고기의 풍미를 더욱 업시켜준다는데요. 덕분에 손님은 맛있는 고기를 빨리 익혀 먹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 이렇게 정성에 정성을 얹어 완성한 최고의 돼지고기가 드디어 손님상에 올랐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빵빵하게 싼 돼지고기 쌈을 밀어 넣는데요. 아우, 보고 있자니 군침이 절로 돕니다. 한번 젓가락질을 시작하니 이거야 원 멈출 수가 없나 봅니다. 맛이 어때요? 말 좀 해봐요. 진짜 맛있어요. 고소하고 식감이 좀 더 쫀득쫀득하고 네, 부드러워서 애들도 너무 좋아하고 씹을 때 질감이 조금 더 부드럽죠. 부드럽고 그다음에 넘어갈 때까지도 조금 고소한 맛도 많이 남아있고 정말 맛있죠. 당연한 거를. 잦은 미세먼지와 면역력 저하로 잃기 쉬운 겨울철 건강. 이번 겨울은 돼지고기로 든든하게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아니, 아침에 봐도 맛있어 보이네요. 배고파요. 자, 이번에 집 얘기 한번 해볼까요? 2020년에 화두도 또 집이 빠질 수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 집에 대한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게 또 행복주택인데요. 행복주택은 정부가 신혼부부나 청년층, 고령 인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제공하는 주거 형태이기도 합니다. 2020년에는 어떻게 분양받을 수 있는 것인지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국민 여러분, 새로운 대한민국에서는 주거 불안이 더 이상 국민들의 삶을 위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혼부부의 절반이라도 국가가 꼭 주거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정부의 필수 과제 중 하나인 주거 안정 대책. 대한민국의 주거 복지는 어디까지 와 있을까?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 대상자분들 이런 분들이 함께 어울려서 거주하실 수 있는 그런 임대주택의 한 유형입니다. 청년층과 노년층,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주거복지 행복주택. 저렴한 가격에 장기 임대가 가능해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 제도인데 2021년까지 약 17만 호 공급을 목표로 서울과 경기 초역세권에만 위치한 것이 특징입니다. 2018년 8월 입주했다는 오류동 지구 한 가정집을 찾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제작진을 반갑게 맞아주는 올해 결혼 4년 차 우재환 이진경 부부. 결혼함과 동시에 시작된 주거 고민으로 부부는 벌써 3차례나 이사를 다녔다고. 이제 직장하고 제가 가까워가지고 친구들한테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너네 직장에 가까운 곳에 이제 행복주택이 생기는데 알고 있느냐 그래서 난 잘 몰랐다. 부부의 직장 거점인 오류동 행복주택에 청약 신청을 넣었는데 결과는 한 방에 당첨? 제가 준비했던 거는 그냥 청약통장 하나 그냥 열심히 했던 거만 있었어요. 또 운이 좋게 이제 예비로 이제 당첨이 됐는데 그 앞에 예비로 계셨던 분들이 또 상 나가주시는 바람에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딱 입주를 하게 됐습니다. 직장 근접성 뛰어난 초역세권에 거주하며 부부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할 시간이 늘었다고. 방이 2개가 있는데요. 여기는 저희 부부 침실이에요. 제일 큰 방이기도 합니다. 서울에 이 같은 전셋집을 구하려면 최소 3억 원 이상을 대출로 받아야 하는 상황. 이쪽은 주방이고요. 네, 주방이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아서 요리를 하거나 할 때 굉장히 편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속이 꽉 찬 행복주택은 아기자기하게 꾸며나갈 신혼부부에겐 더할 나위 없는 공간이랍니다. 100점 만점에 저는 90점? 행복주택이 철도 부지 이용해서 지은 이제 주택이잖아요. 그래서
철도랑 아무래도 가깝다 보니까 출퇴근하기에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걸어서 5분이면 지하철 이용할 수 있어서 또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하다 보니까 훨씬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가게 경제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부부의 행복주택엔 가문의 영광 삼을 만한 특별한 일이 있었다는데요. 신혼부부의 입주를 축하해주기 위해 두 사람의 집을 직접 찾았다는 문재인 대통령. 거의 2배구나 작아도 하는 집이라 가겠네. 와이프가 곧 깨끗하게 관리하세요. 결혼하시고 여기로 이사 오기 얼마가 걸린 거예요? 1년 반 만에 이쪽으로 왔는데요. 저희가 그간에 벌써 이사를 벌써 여기까지 3번째 다녔어요. 수준에 맞는 그런 전세집을 구하다 보니까 그냥 좀 낙후된 그런 아파트를 봤는데 또 하필이면 들어가자마자 바로 재건축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야, 집들이 선물로 대통령이 벽걸이 시계를 선물하셨던 거군요. 인증샷도 찰칵. 2020년을 기다리며 이 부부처럼 행복한 주거 생활을 꿈꾸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는 이곳. 바로 LH에서 운영하는 주거복지센터인데요. 일평균 한 30명 정도 오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특히 공고가 나갔을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은 고객님들께서 오고 계십니다. 특히 이것은 젊은 세대뿐 아니라 인터넷으로 모집 공고를 확인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청약 방법을 설명 듣고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으로 상담사가 1대1로 하나하나 꼼꼼하게 상담해주고 있답니다. 고령자 유형군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지하철역이 가까우시면 좋으시잖아요. 아유, 그러면 교통이 좋아야 돼요. 네, 왜냐면 오류도- 이 노인네들은 다리들이 아프니까. 네. 아이고, 좋네요. 좋은 이렇게 정보 주셔가지고. 네. 전세방 살다가 아들이 장기를 못 가지고 있으니까 집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빼가지고 저 인천에다가 지가 좀 몰골해가지고 저는 할부를 저기를 융자를 끼워가지고 15평이나 집을 샀어. 그래가지고 결혼해서 살라고 나는 이제 돈 몇 푼 있는 거 가지고서는 1,000만 원 얻어가지고 이제 간 거죠. 입주 자격은 65세 이상 노년층과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와 산업단지 근로자와 같은 주거 안정이 절실한 대상에 한합니다. 청년 또는 신혼부부 유형에게는 이제 저렴한 월세를 받기 때문에 좀 더 자립하는데 동기부여나 발판이 되실 수가 있고요. 65세 고령자분들이거나 주거급여 대상자 유형의 분들은 좀 더 오랫동안 안정적인 주택을 확보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부터 노년층까지 폭넓게 아우르는 행복주택. 2020년에도 더 많은 국민들에게 행복을 전해주길 바랍니다.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2019년 이제 오늘 내일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야무지게 보내야죠. 네, 하루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 내일 아침 8시 더욱 신선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야무지게 보내야죠 하면서 저도 멍하고 갑니다. 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